저희가 지금 정체되어 있던 근력 구간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좀 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훈련 방법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숙련자로 되면 될수록 근력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선수들한테 적용하는 어떤 훈련 방법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나 개인차가 심하고 요구도에 따라 너무나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장거리와 단거리 선수들의 근력의 요구도는 또 다르잖아요. 뭐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테니스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농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포지션마다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통틀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좀 저희가 신경 쓰면서 해야지 숙련자도 근력을 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신경계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근력이 올라가면서 처음에 급성 구간에는 그게 급성 구간은 한 1, 2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1, 2주에는 이 근력이 올라가는데 이 근력 향상에 되게 많은 기여를 하는 게 신경계의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먼저 적응을 해서 근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헬스장 가서 스쿼트를 할 때 50kg로 10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 훈련을 꾸준히 했다라는 가정하에 일주일 뒤에 50kg로 10개를 쉽게 하는 내 자신이 내가 그러면 근력이 늘었네? 그러면 나 지금 엉덩이랑 허벅지가 지금 두꺼워졌나? 라고 하면 근비대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렇게 근력이 세졌다라는 건 지금 신경계에 적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꾸준하게 했을 때 한 3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됐을 때 근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신경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의 비대가 근섬유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근육의 비대가 이제 근력을 올리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스쿼트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저희가 막 근육이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커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스트렝스, 그러니까 근력 향상에 약간 한계가 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신경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계 훈련이라는 건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파워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 훈련,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파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훈련들은 엄청나게 강한 운동 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빠르게 움직이는 파워 훈련들은 다 엄청난 신경계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근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근력 훈련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파워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잔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잔여 효과라는 게 내가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어떤 어빌리티, 어떤 능력이 제 몸에 장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장착됐을 때 우리 몸에서 잔여되는,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잔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맥시멀 스트렝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근력은 보통 3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최고 신기록 원RM을 100kg를 빵 깼어요. 그래서 와, 나 이제 근력이 늘었어. 근데 이틀 뒤에 갑자기 80kg, 90kg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 근력은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머무르는 효과의 기간이 3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여유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최대 근력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력 피라미드를 설명드릴 때 항상 맨 밑에 기저에 있어야 되는 게 근지구력. 그 다음에 이제 근비대, 그 다음에 근력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 근지구력은 우리 몸에서 잔여 효과가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일에서 20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최대 근력보다 근지구력이 우리 몸에 머무르는 기간이 좀 더 짧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아까 근력은 1, 2주에 한 번 하라 그랬으면 이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이제 좀 대충 가닥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파워 훈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은
파워 훈련인데 이런 파워, 스피드, 이런 맥시멀 스피드, 이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은 우리 몸에서 그 지속되는 기간이 5일밖에 안 돼요. 5일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그래서 뭐 2일이 될 수도 있고 8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신경계의 훈련, 그러니까 파워 훈련을 넣어줘야지 저희가 빨리 신경계의 적응을 더 자극시켜가지고 결국엔 토탈 근력, 그러니까 신경계가 근력에 차지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근육이 근력에 차지하는 비율, 이 두 개를 동시에 높여서 결국엔 이 최대 근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어떤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신경계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제 최대 근력 훈련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물론 종목마다 틀린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책이나 뭐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횟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뭐 역도하는 사람과 마라톤 하는 사람이 똑같은 근력 훈련 횟수와 근력 훈련 세트 수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최대 근력 훈련을 할 때는 적어도 자기 원RM의 85%에서 90%, 진짜 숙련자들은 90%에서 95%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90%에서 95%, 그 다음에 3회에서 5회 정도로 저희가 최대 맥시멀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거를 보통 3에서 5세트 하시죠. 그 다음 근지구력 훈련은 저희가 원RM의 70%에서 75%, 뭐 논문마다 좀 다르겠지만, 역도 선수가 만약에 12번, 15번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12번, 15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마라톤 선수는 30회, 50회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대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근지구력 훈련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넣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근력 훈련은 1,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보름 정도에 한 번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근지구력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넣어주시되 원RM의 70에서 75%로 횟수를 뭐 12회에서 15회 정도. 저는 근데 근지구력 훈련을 20회 정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르게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파워 훈련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파워 훈련을 넣어줘서 뭐 점프 훈련을 하든 뭐 스프린트 훈련을 하든 우리 몸에서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는, 물론 웨이트로도 파워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스쿼트 점프를 하든 아니면 스쿼트를 빠르게 움직이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때 우리 그 힘들은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경계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신경계의 적응을 높이면 높을수록 저희가 지금 이게 정체되어 있던 근력 구간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파워 훈련, 신경계의 적응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파워 훈련을 중간중간에 섞어보시면 아무래도 근력을 높이시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좀 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